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예정됐던 청와대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첫 회동 어떤 배경에서 무산된 건지, 의제로 알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잠시 뒤 한 점심시간 때쯤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당선된 당선인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의례적인 거고요. 더군다나 되게 빠르면 5일, 그러면 뭐 10일 이쪽저쪽에 만났고 네. 저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이 됐든 국민이 됐건 관심이 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우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의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오늘 배석자 없이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취소된 걸 보면 의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사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임기 말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과 이제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경 예산이에요. 근데 추경 예산 자체는 사실은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도 결국 의견은 같지만 네. 이 추경의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버거운 측면이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가 조율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3가지 의제가요.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곤란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제는 일단 설정이 되고 협의가 됐는데 좀 밑그림에서 뭔가 실무진끼리 협의가 안 돼서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청와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그렇고 구체적인 회동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 정도 수준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대화들은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고 있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는데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구성을 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현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지 그다음에 뭐가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윤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로 아마 되도록이면 빨리 어떤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으려고 둘 다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크게 3가지 주제를 놓고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먼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화했습니다. 건의하겠다. 네,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청와대 기류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했을 때도 아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사면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불가피하게 사면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랄지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측에서는 이 사면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범죄 혐의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사적인 이익 추구랄지 그리고 또 이제까지 구속이 됐지만 그 복역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사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만약에 사면을 했을 때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당선인 측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이재명 삼성 부회장에 대한 또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님.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벌에 대한 사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현 정부에서는 명분도 없고 네. 이제까지 5년 동안의 임기 동안 또 5년 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과 좀 배치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의제 중에서도 이제 사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로의 어떤 의견이 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역대 정부 사면 사례들만 봐도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좀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을 좀 내세워 왔습니다. 이 통합을 빌미로 특사를 활용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사명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명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뭐 필요성이랄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사면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사면이라는 게 특히 이제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원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고 통치권의 일종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범죄임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 정부에서도 다 사면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취임할 때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가겠다 했지만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민 통합이랄지 여러 가지 또 정치의 필요성 측면이 있어서 사면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사면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사면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 횟수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포함하면 인원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서 이 사면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 사면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죄를 정해놓고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모두 사면해주는 일반 사면과 달리 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큰 차이점은요. 일반 사면은 죄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예를 들어서 민생 범죄 그거에 대해 특정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과 관련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딱 찍어서 사면을 해서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용권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면 기회가 이제 5월 8일 석가탄신일 3일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지난번도 수석회의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윤 당선인 측에서도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기 때문에 사면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단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별사면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앞서 띄워주셨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해지는 건지 지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근데 원칙은 원래 이제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단지 그때 사면할 때마다 선거 사범은 제외한다. 뭐 민생 사범 그건 이제 일반 사면이고요. 선거 사면을 제외한다랄지 아니면 뭐 뇌물죄와 관련된 것에서는 특별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적인 것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진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 사면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지 사실 법무부와 관련된 사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 법 절차는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3명, 그 대검의 고위직인 뭐 공판 송무부장 1명, 그리고 외부 인사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특별사면의 기준에 맞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리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승인을 하면 국무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제 사명 대상이 확정되는 이런 절차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결단, 통치 행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단행이 된다면 그 예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애우에 대해서는 박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면이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형 집행을 면제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경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긴 하지만 이전에 박탈된 대통령의 지위는 퇴직한 대통령의 지위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애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 경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와 일정한 경비 정도는 애우를 받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수준의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우 관련된 문제까지 좀 짚어봤고요. 좀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훈장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데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일단 대한민국 훈장이 한 12종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최고 훈장이 이제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상훈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그리고 뭐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 보장에 관련된 역시 이것도 뭐 우방 원수니까 외국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받는 데는 뭐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고 네. 또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무궁화 대훈장의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억 한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금액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례로 뭐 안중근 의사에 대한 훈장이 한 뭐 비용 제작하는데 한 17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뭐 받는 게 맞느냐.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훈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여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외국 우방 국가원수에게 수여하는 건데 이걸 이제 본인에게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셀프 수여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셀프 수여 뭐 관련해서 법 개정 뭐 시도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 논란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논란은 뭐냐면 셀프 수여니까 자신에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임기 처음 시작할 때 전 대통령이 수여하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임기를 마치면서 자신에게 받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차를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좀 약간 현 대통령이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상훈법에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 뭐 훈장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가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훈장처럼 비용을 좀 대폭 낮춰야지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장 수여 자체가 과연 우리가 훈장이라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공적이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 5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는 건 맞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에 주는 것보다는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오전에 새로 나온 내용이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관련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던 사의서를 일축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정권이 바뀌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는 지금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네.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당 이제 뭐 당선이 돼야지 여당이 되겠습니다만은 현 당선인 측이랄지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무능했고 정치에 편향이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 자기가 자신 사퇴했다고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현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무능하면서도 정치 편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원론적인 이야기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네. 그래서 원론적인 것 중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뭐 5월 11일 날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또 그때 어떤 상황적인 분위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검찰청법을 띄워놓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법 규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임기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임기는 보장이 돼 있고요. 네.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걸 의도적으로 여권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호수 총장이 나는 총장의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면 네. 별다른 방법이 없겠죠. 하지만 검찰 내부의 인사, 특히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 총장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총장도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 개혁을 하고 정책 편향성,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에 있고 이걸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른바 MB 사면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공공기관장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새로 임명해야 되는 그 인사들을 놓고 누가 인사의 주체권,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를 놓고 좀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단 불거진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새로운 강제로 이렇게 압력을 줘서 물러나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기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공공기관은 사실 공적인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부의 어떤 정체성, 가치, 정책과 사실은 같이 발을 맞춰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가 지금 뭐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는데 그 전에 또 아직도 공석인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임명을 해버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대부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안 내면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사표를 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그렇게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임명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를 종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민감하게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면 현 정부, 현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또 그 절차를 하는 건 맞긴 해요. 하지만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와 좀 협의를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네. 핵심적으로 그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자리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과 청와대 측에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뭐 상임 감사랄지 아니면 이사, 사회이사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는 국가의 경쟁력, 그다음에 국가의 성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규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하고 다음 정부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하는 데거든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랄지 국가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처럼 국가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공기관 자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협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여러 배경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쭉 설명해 준 내용 가운데 실무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